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을 말씀드렸고 이번은 공법을 보도록 하죠. 공법은 이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걸 우리 흔히 앞으로 행정관청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관청. 행정관청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의 관계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행정관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오늘 이걸 좀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중앙집권제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을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1987년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은 이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시장구수구청장, 시도지사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우리나라는 위에 중앙정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자, 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어떻게 나눠질까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럼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는 뭘 얘기하는 거죠? 광역자치단체. 여기서 광역자치단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하고 도를 말하는 거고요. 기초자치단체는 그 밑에 있는 시, 군, 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도를 광역자치단체, 시, 군, 구를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시도 밑에 시, 군, 구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도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정확하게 시도는 이걸 말합니다. 시도는 앞으로 정확하게 5가지를 말해요. 5가지. 첫째,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그 다음에 새로 나온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자치도, 그리고 도. 이걸 시도라고 얘기합니다.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있죠.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말하죠. 우리나라의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입니다. 시 중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속해요. 제주도죠.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 그 다음에 도. 이 5개를 우리가 시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기초자치가 있는데 여기서 시군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구가 있죠. 구. 이 구를 우리는 흔히 이 구인데 자치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구? 자치구.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만이 자치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시나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청장은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선고한 자치구청장입니다. 반면에 이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서 이 시 있죠? 이 시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이 시 밑에 이 시가 인구 50만 이상일 때 이 시를 우리는 보통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거든요. 대도시. 이 대도시인 시는 구를 또 둘 수가 있습니다. 구. 근데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 동구, 북구 이런 구들 있죠. 수원시, 팔달구 이런 구들은 자치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청장은 직접 선거로 뽑는 게 아니고 관선, 임명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 이 구는 무슨 구다? 이 구는 자치구고요. 그 다음에 인구 50만이 넘는 시 중에서 두는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 관선직이기 때문에 그 구는 이런 구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역시 밑에 또 광역시 밑에 뭐가 있냐? 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 자,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이 어떤 군이 있죠? 인천광시 강화군, 인천광시 옹진군, 부산광시 기장군, 울산광시 울주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군은 또 여기는 여기 군이 아닙니다. 이 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군은 어떤 군이다? 이 군은 여기는 여기 도가 있죠? 이 도에 있는 이 군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군.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밑에는 군이라든가 구가 없어요. 그래서 세종시에서는 오직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이 모든 권한을 갖습니다. 제주도에 군이 있다 없다? 군 없습니다. 저는 제주도에 남제주군, 북제주군이라는 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제주군, 북제주군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승격이 되면서 지금 현재 없어졌고요. 제주도에 시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주도에 시장이 있죠. 어떤 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근데 여기서 제주시, 서귀포시는 이건 어떻습니까? 이런 자치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주, 시나 서귀포 시는 요건 이런 시가 아니, 자치시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제주시장의 서귀포시장은 유일하게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뭐라고 하자? 우리 흔히 앞으로 물시장이라, 자치권이 없는 물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 밑에 뭐가 있죠? 도 밑에 시하고 군이 있죠. 도 밑에 시하고 군. 자, 그럼 앞으로는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 이 구가 있다. 이 구. 이 구를 뭐라고 한다? 자치구라고 한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도 밑에는 뭐가 있다? 시, 군이 있다. 시, 군. 그래서 우리는 이 시, 군, 구를 뭐라고 한다? 기초자치단체라고 말합니다. 기초자치단체.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면 시도, 광역자치단 몇 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5개가 있고요. 이 광역자치단체 밑에는 기초자치단체 있는데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고 구가 있고 도 밑에 뭐가 있다? 시군이 있다. 다시 한번 특별시,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그 특별시, 광역시 밑에 뭐가 있다? 구가 있고 그 다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이 밑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도는 광역자치단체, 도 밑에 뭐가 있다? 시군이 있다. 시군. 그리고 이 시에 있는 인구 50만이 넘는 시를 대도시라고 그러고 대도시에 있는 이 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시도,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광역자치단체 장은 뭐냐? 여기다 시도지사라고 그래.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하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장 하면 뭐냐? 시장, 군수, 구청장 말합니다. 그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 누구를 말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 고양시장, 성남시장 같은 시장, 그 다음 군수, 경기도 양평군수, 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의 종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다? 시도. 시도는 종류가 몇 가지 있다? 5가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 기초자치단체 뭐다? 시, 군, 구. 이때 기초자치단체 장은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자,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는 뭐가 있냐? 중앙행정관청의 장이 있습니다. 중앙행정관청의 장. 그럼 중앙행정관청의 장 하면 이 소리가 대통령이 있겠죠? 대통령. 또 우리가 총리가 있겠습니다. 총리. 또 각부 장관이 있겠습니다. 이들을 보통 우리가 중앙행정관청의 장이라고 해요. 중앙행정관청의 장.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이나 총리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공법상 등장하는 최고 중앙행정관청의 장은 장관입니다. 그러면 장관 중에서 우리가 흔히 앞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럼 관계에 그러면 그 업무와 관련되어진 중앙행정관청의 최고 수장을 말합니다. 그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관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죠. 우리 공법과 관련된 가장 대표인 중앙행정관청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또 누가 있다?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상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유일하게 나온 사람이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장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 행정관청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관청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세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권한을 공법상 누가 갖느냐? 공법상 어떤 권한을 누가 갖느냐라고 물으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행정관청의 장이 갖던가,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던가,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던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반대 해설해 봅시다. 어떤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는 못 갖는다는 얘기죠? 자치단체 장은 못 갖는다는 얘기야. 그럼 누구?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어떤 권한을 시도지사가 갖는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는다 해서 누구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 중앙행정관청의 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떤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는다 라고 하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지니까 누구는 못 간다? 시도지사, 국장은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을 갖는다 라고 나오면 문제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가? 세종시하고 제주도죠. 왜냐하면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뭐가 없어? 기초자치단체 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는다 그러면 세종시하고 제주도는 권한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앞에다 뭘 쓰느냐? 여기에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여기다 보통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이 갖는다 그럼 기초자치단체 장이 간다는 얘기고, 시도지사가 갖는다 그럼 광역자치단체 장이 간다는 얘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갖는다 그러면 중앙행정관청의 장의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여러분 공부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시도지사, 시장 요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이 자치단체라는 이 개념을 위계질서를 기억하고 있으면 간단해요. 그래서 권한을 갖는 것은 누가 갖느냐면 항상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중앙관청에서 갖느냐, 광역자치단체 장이 갖느냐, 기초자치단체 장이 갖느냐 이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뭐 공법에서 항상 어떤 사람은 공법하면 시장, 군수, 구청, 시도지사만 생각난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어떤 경우는 꿈속에서도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런 기본적인 상식, 아까 자치단체 요걸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머리 좋은 국민들 하면 우리나라에서 메디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머리가 참 좋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집중력이 강해요. 어떤 부분에? 자기가 속해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영역이나 자기가 속해 있던 어떤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은 대단히 강하고 그래서 또 거기다 승부력도 대단히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슨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머리 싸움은 거의 뒤지지 않죠. 요즘에 여러분 잘 아시면 LPGA에 여성분들 골프 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또 무슨 뭐 세계올림픽, 기능올림픽 같은 우리나라 사람 다 싹쓸이 하죠.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력이 강하고 또 잘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분야 말고 그 외의 분야는 대부분 문외한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분야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거나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주변은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는 뜻이겠죠. 이런 특징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식에는 많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한 잔 마시면서 우리나라 헌법을 얘기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톨스토이가 어떻고 헤르만 헤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이제 드라마라든가 이렇게 보면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서는 자연스럽게 소주를 마시면서 헌법 몇 조를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참 보게 되는데 그만큼 어떻습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보다도 주변 분야에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상식적으로 많이 어떻습니까? 좀 박식하다. 이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법에서 어려운 것도 바로 이런 부분들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공법을 풀어나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진도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즉 행정관청과 개인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행정관청이라는 표현 잘 기억하세요. 우리 공법에서 그 주체가 행정관청이냐 비행정관청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관청 하면 아까 이 국가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해요? LH공사로 그러죠? LH공사. 이 LH공사가 행정관청입니까? 또 지방공사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행정관청입니까? 행정관청 아닙니다. LH공사는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투자기관입니다. 지방공사는 예를 들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들이에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이건 서울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래서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이건 정부가 투자해서 만든 공공기관이고요.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해서 만든 공공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행정관청이 아니라는 점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택조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조합은 행정관청입니까?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부하다면 행정관청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비행정관청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행정심판을 누구한테 제기하느냐, 또 무슨 뭐 어떤 강제징수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언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공법상 행정관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만을 말한다는 거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공법은 이 국가 지방 행정관청과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성을 갖느냐. 자, 이 관계는 첫째, 수평적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 관계라고 봐야 될 겁니다. 수직적 관계. 다시 말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우월적 지위 있고 개인은 열악한 지위 있죠.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상, 명, 하, 복관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은 밑에서 복종해야 되는 상하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 평등하다고 보시는 분 있나요? 대등하다고 보시는 분 계시나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죠.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관계다? 불평등한 관계. 이런 관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은 말이죠. 항상 우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관청이 위에서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 불평등한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공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법률은 뭐가 있을까요? 형법이죠. 형법. 자, 형법은 어떤 법률입니까? 개인의 범죄 행위와 국가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법에 보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지 마라.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범죄인 취급해서 국가 형사처벌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형법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대표로 행정법. 행정법이 대표적인 공법입니다. 행정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관청과 역시 일반 개인, 행정객체, 행정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객체인 개인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공법이 뭐고 사법이 뭐냐는 것을 정했습니다. 또 부동산을 정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공법을 정해볼까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누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행정관청이 위에서 뭘 하고? 명령을 하고 개인은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불평등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공법은 뭐가 가능하냐? 만약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위에서 명령을 했는데 개인이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 따르지 않았다 라고 하게 되면 바로 뭐가 가능하죠? 이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해요. 바로 집행이 가능해요. 두 번째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이 가능해요. 집행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집행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에서 말이죠. 만약, 자, 여러분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공부하시기 전에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이라는 법률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축법은 부동산 공법일까요? 자, 보죠.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주가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땅을 사가지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 지켜야 될 법률이에요.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물을 건축한다. 건축물,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죠. 토지와 관련된 얘기죠. 우리 건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도로 경계선에서부터 몇 메타를 떼어서 건축해라. 이걸 건축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전체 대지 100평 가운데 60평까지만 건축해라. 이걸 건폐율이라고 그래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10층까지만 건축해라. 이걸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이라는 부동산을 건축할 때는 전체 대지 가운데 몇 프로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몇 메타를 떼어서 건축하고 몇 층까지만 건축해라. 이렇게 전부 다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축법도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상명하복이죠. 그래서 건축법도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한다?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 또 여러분 농지법이라는 법률을 보셨을 겁니다. 농지법은 어떤 법률이냐? 농지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 농지, 토지 맞죠? 농지는 토지니까. 그럼 농지라는 부동산에 관해서 우리 농지법은 농지를 크게 개발이 가능한 농업진흥적 이외의 농지와 개발이 불가능한 농업진흥적으로 분류합니다. 개발이 가능한 농지를 농업진흥적 외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종전에 상대농지, 절대농지,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나눠놓고 개발이 불가능한 농지는 절대 개발하지 말고 농사만 지으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만약 그 농지를 갖다가 개발을 했다. 그러면 어떤 국가는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도, 농지법도 농지라는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고 상명하복이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공법.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이 위에서 명령하고 개인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게 되는 법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라는 부동산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 위에서 명령하고 개인이 그 명령에 복종하는 수직적 관계, 상명하복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 이게 부동산 공법이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면 통틀어서 부동산 공법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 공법은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의 법률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부동산 공법이 몇 개나 있을까요? 부동산 공법은 무려 약 150여 개의 법률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개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이건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하고 있던 법들이 폐지되기도 하고 매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동산 공법이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150여 개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량의 부동산 공법이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공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자,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150여 개의 법률 전체를 갖다 출제 범위를 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 공법 중에서 일단 출제가 되고 있는 법률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출제 범위를 한번 정리해 보면 부동산 공법은 총 150의 법률에서 우리 시험에서 6개 법률 출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두 번째, 도시 개발법입니다. 세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네 번째, 건축법. 다섯 번째, 주택법. 여섯 번째, 농지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 총 6개 법률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법률들의 특징이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앞으로 여러분 저하고 공법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하게 될 텐데요. 저하고 약속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법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선 국토라는 것이 나오면 여러분 항상 전국으로 해석하세요. 전국. 국토는 어디를 얘기한다? 전국을 얘기합니다. 국토는 어디를 얘기한다? 전국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유일한 법률입니다. 그럼 내용은 크게 계획 파트와 이용 파트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그래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를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전 국토에 관해서 일정한 계획, 이 계획 행정계획인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률에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12문제 중에서 계획 파트에서 10문제, 이용 파트에서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12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총 40문제 중에서 이 법 하나에서 12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장 중요한 법률이고 압도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글자 그대로 이건 뭐예요? 더 붙여보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 개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 여러분 신도시 있죠? 뭐 우리가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평촌, 3번, 중동, 1기 신도시. 또 2기 신도시, 3기 도시. 또 요즘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별로 도시를 갖다 많이 개발하고 있죠. 부산에 해운대, 센텀시티, 마린시티. 그러죠?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도시를 갖다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새로운 도시를 개발할 때 그 신도시를 개발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에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이 법은 우리가 정비, 주로 이제 정비라는 것을 갖다 내용을 하고 있죠. 도시 환경을, 주거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해진 법률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재개발, 재건축의 절차. 자, 그러면 여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몇 문제 출제하느냐? 여기서도 6문제 출제됩니다. 그 다음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이건 우리가 건축물, 건축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건축 절차. 여기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고, 이 법률에서도 7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이건 주택 건설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률이겠네요. 주택 건설 절차. 이 법에서 역시 7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과 주택의 개념이죠. 건축물이 범위가 넓을까요? 주택이 범위가 넓을까요? 당연하게 건축물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뭘 얘기한다? 건축물은 주택을 비롯해서 주택, 상가,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런 것들 전부 다 망라하는 개념이죠. 이게 우리가 건축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건축물 건축에 관한 일반법이 건축법이고, 건축물 중에서 주택 건설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일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법. 이건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라는 얘기죠. 주택도 건축물의 일종이라는 얘기는 뭐냐? 주택을 건설할 때 건축법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도 있지만 주택법을 적용해서 건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주택이냐? 중요한 것이 여기서 집단적 주택을 말합니다. 집단적 주택이라는 것은 한 번에 30호, 30세대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우리가 호칭을 할 때 말이죠. 사람은 1명, 2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택을 셀 때는 단독주택을 얘기할 때는 호라는 표현을 쓰고요.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단독주택은 1호, 2호, 3호라는 표현을 쓰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을 얘기할 때는 세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한 번에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한 번에 30세대 이상 건설할 때 무슨 법 적용하고? 주택법을 적용. 이게 집단적 주택입니다. 그럼 반대로 하면 주택이라 하더라도 30호,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땐 건축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법은 상가, 공장, 오피스텔, 주상복합, 그리고 30호,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고, 주택법은 건축물 중에서 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 집단적인 주택. 한 번에 30호, 30세 이상의 집단적 주택을 건설할 때 적용되는 법률이 주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분양업자입니다. 분양업자에서 제가 연립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연립주택을 29세대를 이번에 건축하고 싶다. 연립주택 29세대. 그때는 무슨 법을 적용한다? 건축법을 적용하겠죠. 연립주택을 30세대를 건설한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법 적용한다? 주택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연립주택 30세대 건설하는 게 이런 경우는 없겠죠? 왜? 연립주택 30세대 건설하면 주택법을 적용하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 하나를 빼서 29세대를 건축하면 간단하게 건축법을 해치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겠지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살고 싶은 전원주택을 건축한다, 또 29세대, 28세대 연립주택 건설한다, 이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한 번에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집단지로 건설할 때 이때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농지법이죠. 농지법은 이건 우리가 농지와 관련된 법률입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중에서 임야도 아니고 일반 대지도 아닌 농지라는 토지에 가서 적용되는 법률이죠. 이 농지법에서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문제.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법을 얘기할 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명칭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법을 줄여서 뭐라고 한다? 그냥 국토계획법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더 줄여서 국이법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도시개발법은 도계법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도시 및 주관기관 정비법은 더 중에서 정비법 또는 그냥 도정법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총 이렇게 6개 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출제 빈도를 분석해보면 국토계획법만 12문제고 나머지는 농지법이 2문제, 나머지는 6문제, 7문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시험 전략상 이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국토계획법은 마르고 닳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농지법은 2문제죠. 2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무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지법은 어차피 우리가 2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만 맞힌다는 전략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농지법은 출제 범위가 몇 가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만 잘 정리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농지법은 오히려 2문제를 다 맞추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은 정기 수업 과제에서는 대부분 다루지 않을 거예요. 한 번 정도 특강 정도에서만 다뤄주고 농지법은 대부분 요약집이라든가 이걸로 정리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법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는 국토계획법에서부터 도시주택법까지 이 5개 법률을 가지고 보통 2개월 코스로 진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공법은 어떤 특징을 가느냐? 공법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사법과 다르게 말이죠. 공법은 좀 복잡해. 아까 사법은 개인과 개인사의 관계라고 했죠. 개인과 개인사의 관계 이건 어때요? 이건 단순한 관계라고. 단순한 관계. 근데 국가 지방자치는 개인의 관계 이건 굉장히 어때요? 복잡한 관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사법은 법이 있으면 법률이라고 그러죠. 법률. 법에서 바로 끝납니다. 소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요. 근데 공법은 법 밑에 뭐가 있느냐? 국회의원들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아서 정하라고 하면 정하지 못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뭐가 있냐면 시행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행령. 이건 흔히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죠. 대통령령. 또 그 밑에 뭐가 있느냐? 시행,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보통 장관령입니다. 이 둘을 묶어서 우리는 흔히 말하면 소위 우리가 명령이라고 그래. 명령. 다시 말해서 소위 이건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 원래 우리가 입법부 하면 어디요? 국회죠.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국회가 어떻습니까? 현대 국가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제대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으니까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큰 틀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부에서 알아서 제정하세요 하고 행정부에게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위임입법. 위임입법. 그래 행정부가 위임을 받아서 법을 제정하는 거죠. 그 위임입법 제정권을 명령제정권이라고 그러고 이 명령 행정입법의 일종입니다. 이게 이제 대통령령과 장관령 이렇게 나오는데 대통령령을 보통 시행령, 장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또 그 밑에 뭐가 있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례. 조례는 이건 어디서? 지방의회에서 제정. 지방의회에서. 그렇다면 우리 공법은 항상 우리가 4단계 있는 거죠. 자, 크기는 어때? 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다시 말해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정비계획, 조례. 이렇게 4단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어때요? 이 6개 법률이 출제된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되면 6개 법률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니까
실제는 64, 24가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워낙 넓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는 이 조례는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 조례는 출제되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의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조례의 내용을 출제하려면 복잡해지겠죠. 서울시 조례를 출제할 수 없고 부산광시 조례를 출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단 실무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조례입니다. 왜냐? 우리가 서울시에서 중개벌 할 때는 서울시 조례를 알아야 되고 부산광시에서 중개벌 하면 부산광시 조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범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출제해야 되는데 보통 법을 중심적으로 출제를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이제 몇 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이 공법에서 난이도 조정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난이도 조정은 바로 이걸로 하는 겁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문제가 어렵게 들어가면 문제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고 법에서 주로 출제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조금 출제하게 되면 문제가 쉬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깊게 들어가면 이건 누구도 문제를 못 풀어요. 특히 시행규칙 같은 것은. 이건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부는 저도 문제를 시행규칙 법정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론에 집중해서 주로 법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겠으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건드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전부 다 다를 수 없다. 만약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전부 다 달려면 이 부동산 공법은 6개월 해도 진도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은 출제 범위가 6개 법률이고 그 6개 법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위는 국토개법, 농지법은 크게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에서 법에서 주로 출제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가끔 출제되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몇 문제가 출제됐냐 하는 것이 출제 난이도를 결정한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 7문제, 올해 같은 경우는 5문제 이렇게 출제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현명하게 우리가 건전한 상식에서 문제를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국토개법에서부터 출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잠시 쉬었다 교수 진행하도록 하죠.